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소매업체의 실적 호전 소식 등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34% 상승한 21,082.95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44% 높은 2,415.07에 나스닥 지수는 0.69% 오른 6,205.26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 20일로 끝난 주간 미국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기존의 고용시장 구조를 해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1,000명 늘어난 23만 4천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23만 7천 명이었습니다. 미국의 상품 수지 적자 규모는 전달 대비 확대됐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4월 상품 수지 적자가 676억 달러로 전달 대비 3.8% 확대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입이 증가한 반면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마켓워치 조사치는 640억 달러 적자였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가 원유 생산 감축 일정을 9개월 연장하기로 했지만 국제유가는 5% 안팎으로 급락했습니다.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6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4.8% 급락한 배럴당 48달러 9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3대 지수는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국제유가가 5% 가까이 급락하면서 에너지주는 약세였지만 소매업체들의 실적 호전 소식에 미국 경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볼까요? 코스피 지수가 나흘째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하면서 그동안 밟지 못했던 새로운 고지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지수는 1.1% 상승한 2,34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피 시가총액 역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약세를 기록했는데 어제 코스닥은 0.47% 떨어진 643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면서 닷새 만에 약세 전환이 됐습니다. 자,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 잠시 뒤 1시간 뒤면 펼쳐질 예정인데요.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국내 이슈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꼼꼼하게 점검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오늘은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오펙 회의에서는 시장의 기대를 벗어나지 않은 채 9개월 연장에 대한 추가 감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는 오늘 5%나 급락을 했는데요. 이미 감산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이 됐다라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향후의 국제유가 방향 어떻게 보시는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여쭤볼게요. 예, 지금 시장 내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어찌 보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소위 말하는 전반적인 통화 정책, 재정 정책 그리고
주변 변수 중에 하나인 국제 원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동향까지도 지금 이제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 뭐니 해도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일 것이다. 그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가장 크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 인플레이션 기대감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결국은 국제 원자재의 가격 동향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져보게 됩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가장 중심점에 있는 국제 원유 가격. 실질적으로 어제 있었던 오펙 공식 회담. 시장 내에서 계속해서 그 9개월 연장 감산 연장 합의 도출에 사실상 관심이 많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이미 지난 15일 오펙 국가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 그리고 비오펙 국가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이 양자 간에 이미 합의 도출을 함으로써 시장 내 일정 부분 기정사실화로 이미 받아들여졌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국제 유가의 점진적인 상승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어 왔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어제의 국제 유가의 5%대의 급락 부분 이 부분은 어찌 보면 다소한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다른 어떤 그 기대감, 어떤 그 감산에 대한 기대감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 예를 들면 지금 현행 180만 배럴로 감산 합의를 했죠. 이 부분은 연장을 그대로 했는데요.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물량 합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첫 번째 있었었고요. 두 번째는 9개월이 아니라 오히려 1년 이상 연장하는 연장 기간에 대한 소위 말하는 확대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기대감. 하지만 시장 기대감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시장에서 예상되었던 대로 9개월 그리고 180만 배럴 그 감산 연장 합의에 도출됐다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 내 일정 부분 평가가 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차익 매물 출회라는 부분으로 일단 이벤트가 마무리되었다라는 부분으로 소위 말하는 단기 투자자들에 의한 어떤 그 차익 실현 매물에 의해서 국제 유가가 5% 정도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그런 평가가 우세하다라는 부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내 잔존을 하고 있다. 결국 감산 합의 도출 이 부분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최소한 9개월 이상 동안은 국제 유가의 급등락, 소위 말하는 급락 부분은 상당 부분 배제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그 투자자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자리를 잡게 되면서 결국은 안도성 랠리들이 주식시장에 계속해서 지속되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 추세, 최소한 하락 반전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 상승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소비 관련주와 그리고 신정부 출범과 맞물린 내수 관련주의 확산 가능성에 분명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전체적인 어떤 그 투자 심리는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결국은 안도성 랠리가 상당 기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 안도성 랠리는 어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위원회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FOMC 5월 회의록 발표에서도 그랬고 완화적 통화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 기반 속에 더 나아가서는 한국은행 금통위 같은 경우에는 신정부에서 재정 확대 정책을 마음 놓고 펼쳐나갈 수 있는 뒤에서 보탬을 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급격한 금리 인상은 상당 부분 배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죠. 미국에서 설사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이철 총재가 이런 말 얘기를 했습니다. 기계적인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완화적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이다라는 부분. 그러면 결론은 이렇죠. 완화적 통화 정책 그리고 재정 확대 정책 결국은 경기 개선에 대한 그리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주변 환경, 특히나 원자재 가격의 동향조차도 지금 이제 뒷받침되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에 지금 주식시장 일단은 긍정적인 차원으로 계속해서 접근을 해도 무리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국제 어떤 그 오펙 회의도 그렇고요. 물론 국제 유가가 조금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일단 뭐 합의 도출이라든지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일단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데 조금 좀 편안한 마음으로 세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간밤에 국제유가가 5%나 급락을 해서 앞으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펙 감산 합의 도출이라는 이벤트가 마무리가 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거다 정도로 해석을 하셨고요. 증시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는 경기 민감주의 지속 상승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통신 업종에 대한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SK텔레콤과 KT 등이 5G 조기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문 조사 기관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뒤인 2022년에는 5G 가입자가 글로벌 시장 내 4억 명에 육박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통신업종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요?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5G 뭐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고 5G가 요즘엔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소위 말하는 신경세포 가장 중요한 어쩌면 뭐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겠지만 네트워크 면에서 상당 부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라는 부분.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싶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인공지능 알파고와 커제와의 어떤 그 바둑 대결 그리고 인공지능의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과의 바둑 격돌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 내에 계속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가고 있고 시장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화가 나타나고 있다. 근데 그 진화의 속도를 조금은 더 땡겨주고 있는 것이 5G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5G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상용화 목표를 2020년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1년 정도 앞당기면서 2019년에 시작을 하겠다. 그러면 2019년에 시작을 한다라는 것.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5G를 가장 앞서서 이끌어가고 있는 통신업종 그리고 통신장비업종. 통신업종 입장에서는 서둘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KT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평창올림픽을 시범 서비스의 어떤 그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겠다라는 그런 의지까지도 지금 불태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게 되면 결국은 네트워크 장비업체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확실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네트워크 장비 상당 기간 사실상 시장 내에서 관심을 크게 받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5G 상용화가 1년여 앞당겨진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통신업체로 하여금 시설 투자를 빠르게 늘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환경이 조성되어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2020년이 아닌 2019년을 목표로 해서 그러면 2017년 말부터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어찌보면 내년이 그 통신업종 그 통신 장비 업종에 있어서 가장 성수기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그에 대한 모멘텀은 분명히 2017년 올해 하반기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이다라는 점. 하드웨어 쪽에서는 그렇고요.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5G 그만큼 속도도 빨라지고 네트워크의 치밀도도 상당히 그 덴시티도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결국은 컨텐츠들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모바일 컨텐츠 특히나 뭐 게임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의 이제 그 컨텐츠들, 동영상들, 그리고 한류 문화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해 보일 텐데 여기에 지지하는 것이 분명히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게임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까지도 통신 장비 업종은 물론 5G의 상용화의 조기 상용화에 따른 우리가 분명히 관심의 영역을 넓혀 가야만 할 그런 상황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는 부분. 최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미국 시장에서의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요. 흔히들 FANG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팽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 아마존, 그리고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 이 팽을 주도로 해서 시장이 상당 부분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상승의 배경에는 뺑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혁명 주자다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5G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컨텐츠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내 이 뺑 종목들과 가장 유사한 업종이, 유사한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네이버와 카카오 쪽으로도 우리가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것이다. 최근 네이버 주가의 움직임, 그리고 카카오 주가의 움직임 보시게 되면 어떤 그 움직임이 상당히 미국에 있는 페이스북이랄지 아마존이랄지 넷플릭스랄지 아니면 구글이랄지 이런 움직임들과 상당히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미국 시장과의 동조화, 시장과의 동조화다라기보다는 업종별 동조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염두해서 어떤 그 전략을 세우는데,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참조를 분명히 해봐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참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5G 조기 상용화에 따른 투자 전략 팁까지 함께 여쭤봤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가 2340선을 돌파했습니다. 나흘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금요일 통상적으로 이제 한 주일을 마감하는, 그리고 내 다음 주에 대한 어떤 그 전략을 세워가는 그런 어떤 그 상황들이 시장 내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오늘 시장의 관심은 코스피 대세론. 코스피 대세론이 과연 얼마만큼 지속이 될 것이냐. 그리고 중소형주의 양극화는 언제쯤이나 해소가 될 것이냐. 어제 코스피 시장은 1.1% 상승을 했지만 코스닥 지수는 0.3%, 0.4%의 하락을 보이고 있다. 소위 말하는 양극화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어제 시장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히 대형주 중심의 장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FOMC 회의록, 그리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그리고 국민연금의 주식 배분 결정, 주식 배분을 좀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 발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대형주에 조금은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그런 재료들이 어제 많이 노출이 되었다라는 부분. 지금 현재 시장 상승의 배경 세 가지를 짚어보면요, 완화적인 통화 정책, 그리고 기업 실적의 개선세, 신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러다 보니까 내수주의 가장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주, 그리고 유통주의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기업 실적의 개선의 가장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완화적 통화 기조의 가장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증권업종, 이런 부분들이 시장 내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런 상황들 결국은 언제쯤이나 그 양극화가 해소되어질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순서들을 이렇게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경기 민감주들은 어떤 완화적인 통화 기조에 의한, 그리고 시장 내 안정화 기조에 의한 빠른 순환매 차원에서의 지수를 지지하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이 속에서 실적주들, 그리고 저평가주와 성장주, 여기에 주주 친화 정책까지 맞물린 소위 말하는 성장형 배당주까지 시장 내 관심을 가져가게 될 그런 어떤 그 이동 경로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 실적 개선이 지속되고 있고, 신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고, 주주 친화 정책이 기대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점. 결국은 안정적인 투자 심리가 지속되는 그런 속에서 세 가지 투자 심리의 어떤 그 움직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국제유가의 안정세, 이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조가 유지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반적인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 내에 잔존을 하게 될 것이고, 주주가치 환원 정책이 계속해서 시장 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될 것이고, 결국은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에 대한 레벨업, 특히나 최근 들어 지주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주사에 대한 관심 배경은 결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주주가치 환원, 밸류에이션의 레벨업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 내각 인선 마무리가 조만간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정부 정책이 본격화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은 중소형주의 양극화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
한번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중소형주의 양극화 해소. 너무나 지금 시장 내에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죠. 지난 1년간 우리나라 시장 내에서의 주가 수익률을 좀 비교를 해봤더니요. 코스피 지수의 주가 수익률 22%에 육박하는 21.9%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익률이요. 코스닥 지수 마이너스 5.9%입니다. 근데 1년간 미국 시장에서의 각 시장별로 주가 수익률을 봤더니 다우지수 21%, S&P 500 18%, 나스닥이 28%, 러셀 지수가 23%. 조금은 더 중소형주, 대형주, 초대형주, 그리고 기술주 고른 어떤 그 주가 상승을 1년 동안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시장 내는 상승과 관련된 수익률과 관련된 시차가 발생을 한다. 전체적으로 선진국 시장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신흥국 시장으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수의 상승 움직임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다우지수의 움직임, 미국 지수의 상승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됐죠. 우리나라의 지수, 코스피 지수의 상승은 사실상 최근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도 불과 3, 4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시간차를 두고 우리나라에 그 영향이 미치게 되었다라는 부분. 그러면 선진국에서 신흥국 쪽으로 그 시차가 발생이 되고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또 다른 시차가 발생이 되면서 결국은 전반적인 상승률 격차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시장별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지금 현재 시장 간 양극화가 너무나 심하다. 코스피 지수 22%, 코스닥 지수 마이너스 6%의 1년간 주가 수익률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 시차 갭이 조만간 좁혀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국은 대형 경기 민감주들은 빠른 순환매를 보이면서 지수 안정화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고 이런 안정적인 투자 심리 기조가 유지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중소형주의 성장주 중심의 추가적인 랠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전반적인 경기 민감주도요. 대형주 중심의 경기 민감주에서 서서히 중소형주 중심의 경기 민감주 쪽으로 그 랠리 확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소비가 개선이 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수 소비재 쪽에서 이제 내구 소비재 쪽으로도의 관심 이동,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 좀 아울러서 드려보면서 그 사이에 경계선에 있는 유통주에 대한 관심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내수주의 가장 중심점에 있는 건설주 투자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내 증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특히나 중소형주 투자하시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오늘 이 소식 듣고 좀 웃고 투자에 임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이슈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한국은행의 금통위에서 5월 기준금리가 연 1.25% 수준으로 10개월째 동결이 됐습니다. 이후 이주열 한은 총재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6월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은 어디로 흘러갈지 의견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어제 새 정부 들어선 지 처음이었죠. 처음 이제 금통위가 열렸는데 솔직히 뭐 별로 새로운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주열 총재의 반응이나 아니면 뉘앙스가 조금 좀 약간 확신에 차 있다. 아니면 약간 좀 긍정적으로 바뀌어 있다는 분위기는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도 일단 10개월째 1.25%대 거의 동결로 유지한 상태에서 일단 지금 흐름이라면 아무래도 시장에서 나오는 반응들이 이제 미국도 금리 인상 계속 하고 있는 기조고, 그러면은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기조 속에서 그리고 또
아직까지 국내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모습들 쪽에서 차라리 그럼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거의 갈팡질팡하는 모습들 쪽에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예, 그냥 동결이었었죠. 이런 분위기 쪽에서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약간, 유보를 하는 차원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금리를 동결하는 이유가 오히려 이제 앞으로의 상황들을 좀 지켜보겠다는 관점 쪽에서 국내 경기들이 그래도 많이 좀 올라오고 있다는 쪽에 대한 확신들이 좀 더 보였다는 게 어제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특히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상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한 4조 5천억 달러 정도의 자산을 푸느냐에 따라 어느 정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좀 충격이 올 수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금리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미국이 정상화시킬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글로벌 전반적으로 다 인식이 돼 있는 상황 쪽에서 추가적으로 이 보유 자산을 푸는 속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경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앞으로도 숙제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입장 쪽에서 봤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빠르게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금리에 대한 역전에 대한 부분들이 압박이 좀 더 커지다 보니까 신흥국 입장 쪽에서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리를 안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올 수밖에 없다는 점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보유 자산, 연준의 보유 자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뉴스에 대해서 촉각을 기울이시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부분들은 앵커님도 느끼시고 저도 느끼고 대다수의 국민들도 많이 느끼는 상황들인데 네. 거기서 이제 정부가 하는 역할 중에서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특히 재정 정책을 확대해서 어떤 추경까지도 계속 생각을 하면서 경기를 계속 살리겠다라는 분위기와 함께 지금 현재 가계부채 같은 경우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요인도 있는 반면 금리 동결이나 아니면 좀 금리를 낮춰야 되는 요인들도 같이 나오는 이런 현상 쪽에서 일단 앞으로의 변화를 주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한국은행 입장 쪽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국은행 입장 쪽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수출 상당히 잘 나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투자 부분도 개선되고 있는데 아직 소비 심리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못 올라온다. 하지만은 이런 투자 관련된 쪽이나 수출 쪽이 어떤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확신이 좀 더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목표치가 2.6%대죠. 그런데 이 성장률을 좀 더 상향시킬 것이다라는 관점들, 특히 7월 가면은 목표 성장률을 좀 더 올릴 것이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자신감은 조금 더 붙어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경제 지표 중 여러 가지 중에서 지금 또 가장 먼저 챙겨야 될 부분들은 고용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 대통령의 집무실 안쪽에는 걸려 있는 게 일자리 현황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일자리에 대해서 뭔가 어떤 질적인 변화 그리고 비정규직의 개선 이런 쪽으로 해서 일자리에 관련된 그 고용 지표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좀 신정부의 역점이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이쪽에 대한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소비 심리와 그리고 내수 심리 쪽에서 변화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같이 연결돼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근본적인 소비까지 내수까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예상보다 좀 더 빠른 경기 지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제 또 들어온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1.25% 수준으로 동결을 시켰는데요. 이후로 이주열 총재가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우리는 기계적으로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 이렇게 조금은 확신에 찬 발언을 했던 것이 긍정적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부장님?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제 리바이벌은 제가 아는데요. 예,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는 아직은 숙제는 남아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가장 먼저 신경 쓸 부분에는 경제 지표가 좋아진다라는 쪽에 초점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340선을 돌파했다는 소식은 저희가 앞서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게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올 들어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비중이 3년 내 최저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발을 빼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 건지 또 앞으로 증시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요? 네, 일단 발을 빼면 손이라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좀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웃프다는 표현이 아시죠? 예. 지수만 보면 정말 웃고 싶은데 내 계좌를 보게 되면 슬픕니다. 그게 이제 지금 웃프다는 표현의 대표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심정을 말하지 않나라고 생각 들고 있는데, 일단 시장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아침에 자고 일어나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올라가면서 국내 시장도 빠르게 움직이고 하는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 자기 박스권 돌파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2300선은 이제 또 다시 지지권으로 변하면서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거기다 외국인들은 7조 원 가까이 올해 들어서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끌어가고 있고, 기관은 최근 들어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에도 쫓아가자라는 관점 쪽에서 기관 매수세가 붙으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개인만 팔고 있네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특히 지금 3년 만에 개인 비중이 최저치 지금 45%대, 3년 전만 하더라도 최고치가 57%대까지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일단 주식에서 빠져서, 자금을 빼고 있다는 쪽으로밖에 해석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왜 이렇게 개인들이 팔까요? 질문입니다. 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겠지만은, 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돈이 네. 필요한가요? 정답입니다. 예. 딱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요즘에 최근 들어서 증권사 직원들이 전화가 많으실 겁니다. 저만 하더라도 핸드폰하고 전화가 같이 울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다 받다 보면은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오랜만에 전화 오신 분들. 그래 약간 1년 만에 1년이나 아니면 1년 반 만에 어떤 주식을 매수했다가 거의 방치시켜 놓은 상태에서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전화분들이 상당히 많고 있고요. 근데 그런 쪽에서 결론을 좀 듣다 보면은 결국에는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그중에 대부분에 나오는 얘기들의 하나가 요약해서 보기에는 딱 두 가지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쪽이죠. 전세금 얘기. 전세금 올려준 것도 돈을 증액을 하는데 그걸 내야 된다. 아니면 이제 또 분양을 받았는데 들어가야 된다라는 어떤 부동산 관련된 쪽이 가장 또 크다고 생각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지금 지속적으로 한 3, 4년 동안 늘어왔던 이제 가계부채죠. 이 가계부채 관련돼서 부채를 계속 쓰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현금화할 거는 계속 현금화를 하는 상황들인데, 그동안에 고맙게도 주가가 올라주다 보니까 이거를 팔아서 부채를 상환해야겠다라는 용도들도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주식을 팔아서 돈을 좀 마련하려고 하는 욕구가 상당히 큰 게 지금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럴 때마다 좀 현실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들 중에 하나는, 부동산도 물론 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에 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금융 자산도 무시를 못합니다. 가장 빠르게 현금화를 해서 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지금 기회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먼저 대응을 해서 금융 자산을 현금화해서 또 부동산으로 옮겨가서 상대적으로 부동산 자산에 대한 비중이 딱 커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이 부분은 오히려 경계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지금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한쪽에 쏠리는 자산 쪽으로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또 하나 또 안타까운 얘기는 코스피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개인들이 그나마 한 1년 동안 방치했다가 주가가 올라와서 그래도 담은 5%라도 수익 내고 좀 파는 현상들은 그나마 코스피 종목들입니다. 코스닥 종목들은 작년에 물렸던 종목들은 지금 주가가 움직인다고 그래야 움직이지도 않는 상황들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은 아픔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코스피만 가고 코스닥은 왜 이래? 라는 상황들인데, 우리 지금 또 이런 상황 쪽에서 만약에 그러면 코스피가 조정이 나오게 되면 코스닥이 올라가게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팔았다가 코스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타이밍을 반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냐. 라는 관점 쪽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매매가 없이 또 정체가 돼서 다음 기회를 또 기다리는 상황이 오는 흐름들인데, 제가 기회만 되면 몇 번 말씀드렸었죠. 지금 일단 코스닥에 물리셨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30% 아니면 반이라도 정리를 하셔서 코스피 경기 민감 대형주로 따라가셔야 된다라는 쪽에는 분명한 메시지를 계속 드리는 상황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반문을 드리고 싶은 상황들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1, 4분기 실적에 의해서 2, 4분기 실적까지 이어지는 상황 쪽에서 일단 그쪽만 바라보게 되면은 코스닥이 올라갈 것만 생각하게 되면은 그 사이에 나오는 기회 비용을 또 놓칠 수가 있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종합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일단 지금 시장이 이 정도 2300 위성 위로 왔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었을 때 과열 지표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가 이제 조정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과열 신호가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조정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우상향 추세 패턴들은 계속 살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박탈감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아니면 보고 계신 종목들이 코스피에 저거 꼭 사고 싶은데 라고 하는 종목들이 나오게 되면 적어도 단기 지지권이라면 5일선이겠죠. 그리고 5일선 상향 5일선이 잠깐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복귀 수준 정도까지의 눌림목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오히려 경기민감 대형주 쪽을 계속 챙기시면서 그쪽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게 지금 가장 현실적인 투자 전략이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슈 하나가 더 있는데요. 볼게요. 요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치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랜섬웨어 해커들이 프로그램 데이터 잠금을 해제하는 대가로 이 비트코인을 요구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가상화폐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은 아닌데 몸값이 껑충 뛰고 있는 이유 또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 여쭤볼까요? 네, 일단 비트코인 사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네, 저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던데요. 네, 제가 아는 거는 넷마블, 모두의 마블이죠. 거기다 나오는 이제 코인 정도밖에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이제 가상화폐라고 하는 이제 비트코인이 또 이제 대세로 많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비트코인도 가상화폐인데 한 종류입니다. 지금까지, 지금 가상화폐는 9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G캐시, 지금 얘기 드리는 게 힙합 용어처럼 이렇게 약간 비트 있게 좀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잘 어울리시네요. 제가요? 예. 네. 그럼 비트 있게 얘기를 드릴까요? 네, 그래서, 또 이제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빗썸이라고 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거래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이제 지난 일주일간 50% 이상 시가총액이 총 합계죠. 금액이 급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한 좀 소형 지금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0%까지 상승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이쪽에 대한 부각이 상당히 큰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잘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이슈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나도 한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일단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가상화폐가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은 일단 내가 가상화폐를 샀는데 이거 어떤 해킹으로 인해서 날아가게 되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어떤 위험성들이 조금 최근에 많이 줄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됐고 거기다가 특히 안전자산이라고 인식을 하는 상황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동의하지 못하겠지만은 안전자산이라는 가장 큰 측면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안전자산 이런 어떤 약간 검은 부분에 대한 뉘앙스가 좀 더 풍긴다는 게 조금 좀 아쉬운 상황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 비트코인 관련된 가상화폐를 투자를 해도 되냐 저는 반대를 드리고 싶고요. 가장 부각이 많이 되면서 주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어떤 상승폭이 가장 컸을 때 들어가는 건 일단 금지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가상화폐가 화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거래는 하는데 움직인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검은 거래, 그러니까 즉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검은 거래 쪽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기사 내용을 본다고 하더라도 가상화폐가 연관돼서 움직이는 뉴스를 대부분 보게 되면은 지하자금 쪽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이게 이런 쪽에서 검은 자금의 안전자산으로 인식하는 부분들이 좀 더 크다란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변동성을 생각해야 되겠죠. 투기적인 수요까지 움직이면서 변동성까지 가세가 됐다라는 부분이라면 일단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었을 때 또 시점적으로 봤을 때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일단 지금은 적어도 그래도 만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장님이 도덕적인 분이시란 거를 다시 한번 깨달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님과 함께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고요. 오늘도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인 시황에 대해서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외환영웅의 지난 종목들 수익률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추천주들 함께 살펴보시죠.
예, 4월 18일에 주셨던 메리츠 화재 역시 보유 의견.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5종목 모두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은 큰 수익을 내주고 있는데요. 메리츠 화재는 13%, 동아지질이 12%, 더존 비조우는 22%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5월 8일에 주셨던 한국콜마홀딩스도 10%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볼까요? 어제 종가 수준의 수익률이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4가지 종목 모두 보유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제이존 코스메틱은 매수가 대비해서 4% 정도 손실을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보유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또 5월 22일에 주셨던 애경유화도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음으로 외환영웅 베스트 필살주 살펴볼 텐데요. 5월 23일에 주셨던 매도 사인을 주셨던 한국종합기술과 더존 비조온이 각각 39%, 22%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베스트 필살주에 올라 있고요. 두 종목 모두 이제 잘라내시겠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주셨던 종목들 중에서 또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리뷰 들어볼까요? 예, 오늘은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을 좀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물량을 10%에서 20% 물량을 보유 중인 메리츠 화재 종목코드 000060은 최근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며 거래량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가 대비 13.5% 수익 실현 중에 있고요. 지속 성장되는 종목입니다. 목표가를 좀 새롭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리츠 화재 오늘부터 한 2만 원으로 설정하고 보유하고 있는 분들 2만 원까지 계속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동아지질 종목코드 028100 메리츠 화재와 동일하게 목표가 달성 후 현재 10%에서 20% 정도 물량만 보유 중에 있는데요. 최근 156억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며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또한 지속 상승되는 종목이고요. 매수가 대비 현재 12% 상승 중에 있고요. 보유 중인 종목 새로운 목표가를 한번 다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부터 15,000원으로 설정하고 지속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새로운 목표가 도달하게 되면 물량을 점차 축소를 하면서 일부는 끝까지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메리츠 화재와 동아지질에 대한 리뷰, 투자 의견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횡보 상방 항생지수는 오늘 횡보 상방을 좀 봐주시고요. 지수로는 25,602가 지지가 되면은 지속 상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25,602가 깨지면 25,557 부근에서 저점 매수 전략, 매도보다는 매수로 보시는 게 항생지수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는 오늘은 횡보 하방으로 좀 봐주시고요. 지수로는 49.46 저항 시 매도 전략 하방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49.46이 돌파됐을 때 49.91 부근에서 매도 전략, 국제유가는 오늘은 하방, 횡보 하방으로 올라올 때마다 매도 전략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금입니다. 금은 오늘 횡보로 봐주시고요. 지수로는 1260.4 저항 시 하방으로 봐주시고요. 혹시나 금이 1251.4가 지지할 때는 상방, 위아래에서만 금은 매매하는 전략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로FX입니다. 유로FX는 오늘 횡보 상방으로 내려올 때마다 매수 전략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수로는 1.12, 185 지지시 지속 상방, 혹시나 1.12, 185가 깨지면 1.11, 945 부근에서 저점 매수 전략으로 유로FX는 매수 전략 상방으로 보면서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은요. 이 종목 또한 횡보 상방으로 매수 뷰 상방으로 보면서 매매하시고요. 지수로는
2407.75 지지 시 지속 상방으로 보면서 매수 전략. 혹시나 2407.75가 깨지면 2402.25 부근에서 다시 한번 저점 매수 전략으로 상방 비율을 보면서 매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국내 증시 선물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투자 조언 듣겠고요. 오늘의 필사 종목까지 공개 부탁드립니다. 예, 코스피 및 선물 또한 개별 종목 계속 5주 동안 얘기했던 상방 아직까지 지속 살아있습니다. 상방으로 보면서 개별 종목은 상승하는 종목 또는 52주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끝까지 홀딩하는 전략으로 좀 봐주시고요. 자, 코스피 지수는 2328.84 지지시 지속 상방입니다. 올라갔다고 무섭다고 팔지 마시고요. 끝까지 홀딩하는 전략으로 해주시고요. 혹시나 2328.84가 깨지면 2320.90 부분에서 지지했을 때 현금 갖고 있는 분들은 저점 매수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선물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코스피 선물 지수 오늘은 횡보 상방으로요. 304.95 부분이 지지할 때 상방으로 봐주시면서 매수 전략을 해주시고요. 혹시나 304.95가 깨지면 303.75 부근에서 저점 매수 전략을 해서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되시면 매도보다는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수에 맞춰서 필사의 종목 오늘은 4조 대림입니다. 4조 대림 종목 코드 003960 이 종목은 가공식품 제조업 및 수산업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냉장식품의 카테고리 강화 및 신선식품의 전문 브랜드화를 통한 동사의 신규 성장 동력을 개발하는 신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등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항상 얘기지만 52주 신고가 됐다고 무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점 매수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오늘 매수가는 현재가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7,000원입니다. 손절가는 22,000원이고요. 개별 종목 매매하시는 분들 반드시 손절가는 오면은 100% 물량을 과감하게 청산해서 현금화로 시키시고요. 목표가 도달하는 종목들은 100% 청산하지 말고 80%에서 90%만 축소 후 나머지는 계속 끌고 가는 전략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의 필사 종목은 4조 대림이었고요. 지금까지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의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들의 종목이 공개되는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이 시청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저희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